지난 18일인가요? 10월 18일에 우리나라 국정원이 북한군이 한 3,000명 네. 정도 러시아로 갔고 네. 머지않아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 투입될 것이다. 그런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인 것 같은데 미국 국방장관도 네. 같은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후에 또 나온 얘기는 뭐 한 10,000명 정도 파견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주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핫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모든 것이 북러 간의 그 군사 동맹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럽니다만은 지난 6월엔가 네. 양국 간의 동반자 협정인가 하는 그런 걸 했죠. 네. 그래서 먼저 그 러시아와 북한 간의 소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지난 6월 19일에 푸틴 대통령 평양 방문 때 이제 체결됐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입니다. 네. 그 이제 조약 4조에 보면 양국 전쟁 시에 유엔 헌장 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군사 또는 기타 모든 물자를 제공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은 아주 전형적인 군사 동맹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그 1961년 북소 간에 이제 처음 그 북소 우호 조약 1조에 61년. 예, 네. 그때 맺었던 그 1조와 거의 유사한 조약이고요. 근데 그 조약은 저희가 이제 당시 소련이죠. 90년에 수교하면서 이제 91년에 양국 간에 이제 갱신이 됐어야 되는데 북러 간에 갱신이 되고 있지 않다가 96년에 폐기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평양 방문했을 때 이제 북러 설린 우호 조약을 다시 맺었는데 그 2조에는 군사적 위협 시에 즉각 접촉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 조약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4조는 아주 전형적인 동맹 조약이고, 그 러시아가 이제 구소련 5개국하고 CSTO라는 이제 다자 안보 조약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과 유사하고, 개별 국가와는 아마 북한이 유일한 동맹, 군사 동맹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동맹. 그 CSTO 국가는 이제 다자 빼고. 동맹이니까 그걸 빼고 개별적으로 맺은 유일한 동맹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유일한 동맹 국가가 북한이고, 동맹 국가는 CSTO도 있지만, CSTO가 있지만 그 개별 국가로는 유일합니다. 또 북한으로서도 유일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제 북한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북중 우호 조약이 있고, 이제 북중 우호 조약에도 동일한 내용의 그 동맹 조약이 있는데 2021년도에 그 조약이 갱신이 됐는데 그 확실하게 그 조항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중 간에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합동 군사 훈련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정이 유효한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6월에 조약을 맺고 이제 9월, 10월부터 병력이 움직였다고 보면 그거는 사실 조약 자체가 이걸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조약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상원인 연방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고, 또 북한도 이제 최고인민회의 비준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조약이니까. 이 직전 최고인민회에서 북한은 아마 인준한 걸로 보이고, 지금 연방의회는 지금 이제 상정돼 있는데, 아직 그 비준이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사 파견이 꼭 이 조약에만 근거했냐, 그거는 뭐 아닐 수도 있고, 이제 러시아가 주장하듯이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은 양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조약의 발효 유무하고 꼭 상관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나 북한이나 아직도 부인하고 있죠. 예, 러시아, 북한 둘 다 부인하고 있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도
이제 상당 시간을 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미국 국방장관이 확인을 했는데 음. 우리가 발표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고 미국은 지금 연해주 이제 극동 지역에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전장 파견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 정도로 확인을 했으니까 약간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전선에 투입됐느냐 안 되느냐는 아직도 좀 이제 되지 confirm이 안 않은 된 것 거고. 같고요. 네. 그 북한이나 러시아가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뭐 그 정도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고 러시아 내에서도 이미 북한군이 와 있다는 건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뭘 주고받는 겁니까? 지금 러시아는 물론 당연히 10,000명 앞으로 뭐 10,000명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군대를 확보하는 거고 네. 우리의 관심은 이제 북한이 그 대가로 뭘 받느냐 이거 같은데. 이제 지금 북러 간에 이런 협력이 이루어진 거는 이제 최근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 7월 당시 이제 국방장관인 쇼이구가 평양을 갔을 때 이제 아마 우크라이나 전장에 이제 포탄 부족이나 이런 급한 사정 때문에 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 155mm 포탄을 비롯해서 단중거리 미사일 같은 것이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받았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이 얼마나 예. 많은가. 뭐 여러 추측에 의하면 뭐 155mm 포탄이 $600 정도 하니까 300만 발 정도 기준으로 하면 18억 달러인데 뭐 한 10억에서 18억 달러 사이를 북한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뭐 그런 추측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건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다면 혈맹이 되는 것입니다. 혈맹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 협력의 정도를 이제 가늠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뭐 ICBM 고도화 기술이라든지 뭐 대기권 진입 기술 뭐 비롯해서 또 지금 북한이 취약한 방공망 시스템 또 취약한 항공기 업그레이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찰 위성 기술은 이미 일부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기 군사 기술 지원이 우려되고 또 하나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서 대북 제재 무력화 또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획득 이제 이런 거를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런 데 도움을 줄 그런 우려가 이제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 또 뭐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미국도 그럴 것 같은데 결국 북한이 지금 핵무장의 마지막 단추가 장거리 ICBM 아니겠어요? 네. 그죠? 뭐 소위 재진입 기술인가? 네. 그런 것을 북한이 받는다면 이건 상당히 큰 네.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게 심상치 않은 게 작년 9월인가요? 그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했을 때 그 우주 발사대 기지를 네. 방문했죠. 보스토치니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푸틴을 만나러 가는데 우주 발사대 기지에서 만나느냐. 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네. ICBM 기술일 수가 있고 네. 관련된 방공 또는 에어 디펜스 뭐 이런 쪽일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마 전략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단계까지 북러 간의 관계가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기술이 이제 워낙 고가 기술이고 또 러시아가 이전한다면 뭐 부머랭 효과나 뭐 여러 가지 또 러시아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하는 바여서요. 저희가 몇 단계 좀 나눠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고정밀 렌즈 정찰 위성 또 우리가 흔히 이제 CS라고 하는데 지휘 통제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제공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러시아가 이미 그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하에 발사대를 또 제공할 가능성도 많이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앙골라나 이집트 같은 데 발사대를 이제 제공했었고요. 아, 러시아가요? 네. 우주 발사대. 이제 발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이제 엔진은 저는 조금 이후 단계에 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북한은 하이퍼볼릭이라는 고체 엔진 시스템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지금 ICBM은 캐럴록스라는 그 액체 엔진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엔진 고도화도 어떤 단계에서 도와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요. 재진입 기술은 이제 그야말로 지금 이제 ICBM 활용의 최종 일종의 게임 체인저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바로 근접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그러한 군사 우주 기술 받는 것 말고, 물론 이제 언론 보도에 하면 돈도 무슨 병사 한 명당 2,000불 받는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도움도 중요하겠지만, 좀 얘기를 바꿔보면, 사실 북한에서 파병되는 군인들의 가족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멀쩡한 청년들이, 북한 청년들이 정말 이역만리에 가서 죽고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네. 이게 북한의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네? 다시 말하면,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한 김정은 정권이 이번 이 파병이 굉장한 패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국정원 보도, 인용 보도를 보니까 그 파견된 가족들을 지금 2주 격리시켰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이제 굉장히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굳이 북한군까지 지금 징집하는 이제 원하게 된 배경도, 지금 러시아도 지금 추가 동원령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군사 동원이라는 게 이제 오늘날 굉장히 이제 국민들 지지를 받기가 이제 쉽지 않은 문제라는 단적인 이제 증거고요. 저는 이제 북한 정권이 내부 위기를 내부의 힘만으로는, 권력의 내부 자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중국의 경제 의존뿐만 아니라 여러 의존이 심화된 것도 결국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또 북한이 러시아에 이렇게 밀착하고 싶어 하는 것도 외부 지원은 필요한데 중국 의존이 너무 심하니까 조금 의존을 또 줄여보려는 또 그런 심사도 좀 영향을 미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군사 동원이라는 거는 원장님 말씀처럼 민심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김정은이 최근에 이제 남한은 남북한 이엔 소위 한민족 두 국가가 아니고 별도 국가다. 저거는 독립된 국가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국호도 그냥 쓰면서 완전히 이제 남북한 분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디펜시브한, 다시 말하면 북한 체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경제난도 있고, 또 하나는 남한의 대중문화, 소위 K-팝 이런 K-한류가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 인민들한테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수세에 몰려서 뭐 양국 관계도 분리시키고 네. 예, 또 그렇습니다. 돈도 받아야 되니까 네. 군대도 파견하고 네. 또 군사 원조도 받아야 되고 기술 원조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막다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러북이 이제 밀착되면서 이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이제 재평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그 항공기가 굉장히 지금 거의 노후화돼 있고, 또 제대로 된 방공망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일 공조의 어떤 느끼는 그 위협감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재래식 방어막을 위해서도 지금 굉장히 러시아한테 매달리는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뭐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북한군은 총바지다. 그러니까 군복도 북한군 군복을 안 입고 뭐 러시아 군복을 입고 말하자면 이 아이덴티티를 속인 채 북한군들은 러시아 부대에 편입이 돼서 어떤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 뭐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전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황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휴전 또는 평화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누가 되든요? 미국 대통령?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되면 훨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쿠르스크 본토를 지난 8월 6일 날 공격해 들어갔고요.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도네츠크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나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조금이라도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격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하루 러시아군 사상자가 1,200명이랍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뭐가 문제냐를 생각해 보면, 이제 러시아의 최대 약점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가 일부 우크라이나군에게 점령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협상이 아주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투 양상을 보면 러시아는 징집군을 최전선에 보내고 전장이 조금 유리해지면 정규 편성군을 이제 개입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서 징집군이 많이 죽고 있는 거거든요. 징집군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징집군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직업군인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동원에 의해서 또는 계약에 의해서 뽑은 이제 군인이죠. 그러면 그건 소수민족이나 러시아 사람들 또 특히 러시아 지방에 있는 청년들 또 일부 소수민족 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감옥에 있는 사람도 보낸다는 말. 그것도 이제 서방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북한군도 그런 용도로 쓰일 것이다 이건. 이제 북한군도 어찌 보면 이제 새로 투입되는 징집군이니까 이제 최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군 사상자가 크게 나올 거다. 또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도 북한군을 표적으로 공격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총바지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보도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휴전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자세하게 언급한 적은 없는데요. 상징적으로
뭐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해결하겠다. 뭐 그런 말은 수차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나온 얘기는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군에게 무기 제공을 확대한다. 이제 3번째가 중요한데 나토 가입은 무기한 연기한다. 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네. 4번째는 만약에 양국이 그렇게 합의를 하면 우크라이나에게 추가 안보를 제공한다.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서 나온 거예요. 트럼프 캠프에서. 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공언이나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 트럼프가 되면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또 공화당 일부도 그 공공연하게 내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트럼프가 되면 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해리스가 되면 이제 어떨까인데, 이제 물론 해리스는 이제 바이든의 입장을 이제 유지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해리스에게도 이번 지금 선거 캠페인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 국민들에게 이제 경제 문제, 인플레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내가 해결한다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하마스 전쟁까지 이 복잡한 미국의 부담을 계속 지고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폭 지원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영토 회복을 협상 조건에서 조금 후순위를 보낼 가능성이 크고, 해리스는 협상이 시작됐을 때 그래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을 조금 더 반영하는 입장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협상의 시작점도 트럼프보다는 늦게 시작할 가능성이 많고, 또 협상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국가들을 보면 중국이나 뭐 이런 국가들이 영향을 가급적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할 가능성도 해리스가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모두 내년 1월 20일 미국 새 대통령 취임 후에 휴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유리한 땅을 말하자면 많이 차지하는 그런 마치 전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마치 6.25 우리 휴전협상 직전과 비슷하고요. 그 젤렌스키가 굳이 펜실바니아를 방문해서 뭐 승리 계획을 말하고 하는, 지금 펜실바니아가 격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해리스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제 생각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제 쉽지 않은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런 전쟁을 겪고도 과연 영토 상실이 전제되는 그런 평화 협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지난 비상 대통령인데 그 젤렌스키를 계속 지지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가 협상을 나갈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협상에 나서는 문제하고 협상이 언제 타결되는 문제하고는 조금 시점은 차이가 크겠다. 그렇지만 미국의 군사 원조는 우크라이나한테 생명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끊으면 우크라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이 시작되는 건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되면. 다만 이제 타결의 내용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타결까지 뭐 트럼프 말 맞다나 뭐 24시간 만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겠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다시 북한의 입장으로 돌아와 보면 파병은 했지만 빨리 휴전이 되면 좋겠네, 북한으로서는. 그죠? 예. 피해가 적을 테니까. 그 북한이 아마 군이 처음 간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뭐라고 하죠? 이렇게 업서버 형태의 뭐 파견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 뭐 그렇게 그 관찰하러 갔던 뭐 6명의 장교인가 뭐 죽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공병대가 투입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벌써 오래된 음. 이제 도네스크 지역 음. 그 재건을 위해서 투입됐다는 말도 있는데 그 분명히 북한이 그 전쟁 이후에도 도네스크 지역 재건 사업의 그런 건설 인프라 이런 데에 투입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또 그 군이라는 게 실전 경험을 한 군과 안 군이 엄청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토 시스템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데 그거하고 실전 경험을 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우려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정예부대가 10,000명이나 빠져나가고 또 포탄을 뭐 300만 개인가를 공급하고 하는 거는 북한의 전력의 약화 아닐까요? 예, 그런 이제 말들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 대사도 초치해서 우리 그 군사 위협이다.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데 원장이 말씀하셨다나 정예군이 빠져나갔으면 오히려 우리 군사 위협이 준 거 아니냐는 뭐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러시아 투파운드라고 이제 얘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그 팩트가 굉장히 궁금하니까 뭐 질문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특파원들도 북한 군이 지금 일부 파견을 위해서 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은데 본인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루에 1,200명 사상자가 나는 전쟁에 지금 3,000명이 훈련받고 있고 우리 국정원 주장에 의하면 3차례에 걸쳐서 12월까지 10,000명 정도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게 전쟁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냐 하는 거고 국제적인 그런 비난과 그런 걸 무릅쓰고도 굳이 북한군을 보내라 하는 러시아 입장이 자기들도 이해는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 전쟁을 완전히 전황을 바꾸기 위해서 간다.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예, 저는 러시아에게 우리가 이 정도 커미트먼트를 한다는, 헌신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보상을 원하는 이제 그런 행동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투 경험을 축적하는 또 그런 관찰하기 위해서 실제 무기 시스템이나 또 군 작전 이런 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파견할 가능성이 큰 건지 않을까. 그렇지만 관찰하기 위해서 10,000명이나 파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10,000명이 지금 당장 다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극동 지역에 파견을 위해서 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미 국방장관도 3,000명이라고 하는 거고, 뭐 연말까지 10,000명 정도 추가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거니까 조금 상황은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루에 러시아 측만 사상자가 1,300명 나온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걸 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는 입장에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제 여러 지금 매체를 보면 우크라이나 군보다 러시아 군이 훨씬 많이 죽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부크롭스크를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한 게 벌써 거의 2달 돼 가는데 아직도 완전 점령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도시를 완전 점령하기 위해서는 시가전이나 무수한 희생을 거쳐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비하는 입장과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격하는 입장이 피해가 클 거는 같습니다.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 의식은 상당히 아직도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이제 전황이 어려워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징집 연령을 이제 28세에서 25세로 낮췄는데 계획보다 동원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지금 외국으로 지금 나가는 젊은이 숫자가 좀 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또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5%가량 줄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 우크라이나 내부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요약해서 얘기하면 국민들 사이에 전쟁 피로감은 상당히 커졌을 것이다. 그 뭐 당연히 예상되는 바고, 이제 두 번째 젤렌스키의 어떤 리더십도 조금씩은 도전받을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잘루주니 그 전 국방장관이 뭐 일부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한다든지, 또 그 지금 키우 시장이 조금 그 전투 작전 또 운영에 대해서 좀 비판한다든지 뭐 그런 소리들이 조금씩 나오는 걸 봐서는 그 엘리트 내부에도 조금씩은 이제 균열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영토 상실감 또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 이거는 여전히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젤렌스키한테 협상에 나가라 무조건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네.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 또는 뭐 참여가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인데요. 이제 중국은 지난 한 1년간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에 북한과 러시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좀 불쾌했다. 또 뭐 보도에 가면은 그 압록강 쪽에 그 중국 쪽 펜스를 뭐 더 높이 하는 등등 또 뭐 신압록강 대교도 뭐 그 가동을 뭐 미루고 있다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중국이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보면 러시아도 이제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입장을 동조한다. 그게 이제 그 암묵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러 뭐 조약 후에도 러시아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러 간의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이 러시아의 영향권 국가가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주장도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언론 보도에 보면 조금 중국이 그런 거를 불쾌한다
하는 상징적 사건들도 몇 개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그 박진아라는 북한 농구 선수가 그 중국 우한의 그 프로 농구팀에서 뛰고 있었는데 그 선수를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굳이 대북 제재 이행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7월 27일이 이제 북한 전승절인데 그 전승절 행사에 양화진 중국 북한 대사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조금 불쾌해하는 거 아니냐.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러시아가 지금 금융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의 지방은행들이 그 러시아 루블 결제를 일부 은행들이 거부해서 그 러시아의 중국 수출이 일부 지체됐다.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중국이 러시아한테 우리가 금융제재 이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들도 언론에 나올 정도로 조금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체적으로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제 북한은 중국에게는 대미 관계를 조금 그 복잡하게 만들 자산이기도 하고요. 또 핵을 갖고 있어서 대미 관계를 어렵게 하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중국은 영향권이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는 확실히 갖고 있다는 인식은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요, 북한이요? 중국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중국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군사 직접적 제공을 안 하고 이제 크게 보면 중립적 입장을 이제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란 파트너도 꼭 필요합니다. 중국이 혼자 대항할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되는 입장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러북 밀착에 대해서 북한이나 러시아에게 저는 직접적인 불편한 감정 또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중국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의 은밀한 뭐 제재나 이런 은밀한 수단을 통해서 속도 조절은 할 것이다. 이제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제로 러시아도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기름도 많이, 가스는 아직 안 팔는지 모르지만 석유도 할 거고, 또 중국제 자동차도 뭐 엄청나게 많이 러시아로 들어간다 그러고, 그렇게 볼 때 러시아도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인 지금 전제는 북한은 중국 영향권에 있다는 전제하에 러시아, 북한이 좀 더 접근하는 그런 구도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지금 한중일 결속과 군사 협력에 대응해서 러중북, 그죠? 북중러, 그것은 또 형성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논점이 지금 논쟁이 조금 치열한 아주 핫 이슈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그 쉽게 풀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북중러 간의 연대가 제도화되지는 않았고 중국이 일부 소극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러 간, 북중 간, 중러 간 양자 관계가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북중러가 보다 협력하는 제도화로 가는 활성화 단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북중러 연대는 아직은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점차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단계로 가고 있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한 진영의 주장은 북중, 중러, 러북 간에 이 양자 관계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중러 간의 경제 의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러시아가 심대히 우려할 정도로 지금 러시아의 중국 경제 의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굳이 북한, 베트남, 인도,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7월에 정상회담을 지금 해나가는 이유가 전부 중국과 갈등이 있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연이어 해나가는 이유도 그러네요. 일부 중국 의존 속도를 줄이려는 그런 문제다. 또 북중 간에도 지금 북한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중국에 대한 비난, 또 일종의 그 자기네 입장을 지지하지 않냐,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뭐 그런 이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중국도 북한을 거의 불량 국가로 보는 모습이고 북한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 구조적 결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러북 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는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관계의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중러 얘기가 나온 배경을 보니까 북한이나 중국이 합의했다기보다는 러시아가 작년부터 필요성을 제기해 나가고 북한이 러시아한테 밀착하면서 생겨난 문제지 중국은 여전히 거의 남의 일 보듯이 뭐 양자 국가 간 관계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견해로는 북중러 연대는 장기적으로 전략적 이익의 합치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안 되는 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아니면 갈등 관계가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렇게 결속해 나가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글로벌 질서의 진영화 단계에 있죠. 다만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양 국가 간의 정책의 미시적 조정까지 가능한 그런 단계로 가는 데는 여전히 결함이 많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 보는 시각도 저는 좋지 않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그렇게 갈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를 갖고 있는 점은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우리 외교가 그런 구조적 결함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련된 수단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 문제는.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제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미국이 계속 아마 중국을 몰아붙일 것 그렇습니다. 같으니까 네.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북중러가 그렇게 탐탁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습니다.
방어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압박은 뭐 2, 3년 내, 3, 4년 내 해소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아주 상당히 고차원적인 방정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 6개 플레이어가 최소한 있으니까 그죠? 한중일과 북중러 물론 거기 또 EU도 있고 나토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그림 아니에요? 이제 분명한 거는 미국의 단극 질서가 이제 미국의 힘이 점차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그걸 위해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동맹 외교라는 거를 주창하고 또 나토 플러스 IP4라는 이제 글로벌 안보 구조를 이제 만들어 나갔죠. 이제 한미일 공조도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글로벌 안보 구조라는 게 반중 안보 구조라면 중국도 중국 버전의 안보 구조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끔 주장하는 뭐 전쟁의 시대, 충돌의 시대 뭐 이런 거를 어쩌면 좀 우리가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또 특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핵에 대한 전략적 안정성이 깨졌거든요. 지금 INF 협정도 깨졌고 지금 뉴스타트도 지금 연장될지 불투명해졌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핵의 억제 국제 질서를 만들자는 그런 보이스는 줄었고 핵 억지 제가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논의만 확장되니까 이게 잘못하면 뭐 한국, 일본 핵무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핵 다자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겠죠. 네, 저는 뭐 캐리스나 트럼프나 만약에 중국을 겨냥한 그런 입장이 동일하다는 걸 가정한다면 저는 뭐 변화의 속도가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좀 점잖게 얘기하냐 세게 얘기하냐의 차이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그 북중러 같은 그런 군사적 어떤 그거보다는 브릭스 같은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서 미국 중심의 세력 대비해서 자기 세력을 하나 만들려고 네. 그게 더 큰 그림일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마침 카잔에서 지금 22, 23, 24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카잔이 러시아 예. 이죠. 예. 그 브릭스 그 의장국입니다. 러시아가 금년에.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마침 그 카잔 선언문을 이제 읽어보고 왔는데 역시 그 첫 번째 합의된 핵심 의제가 이 달러에 대한 탈달러화. 그러니까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브릭스만의 결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만들고 당장 그게 어렵다면 무역에서 자국 통화 비중을 늘리자. 또 각 국가 재무장관들은 금을 포함한 외환 보유 또 이런 지금 무역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공유해서 브릭스에서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해서 시스템을 정교해 나가자. 이제 그 내용이 주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싸움을 통해서 이게 미국의 그 힘을 빼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중국의 입장은 달러가 기축통화여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미국 마음대로 달러 발행해서 이 지금 국제 경제를 환율을 지네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실제로 2014년 그 이제 크림반도 이후에 이렇게 보면 결제액에서 달러 비중이 그렇게 준 건 아니지만 보유에서 달러 비중은 10%가량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브릿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브릭스 국가들끼리 디지털 통화 협력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안화만으로 힘은 못 쓰겠지만 디지털 통화가 조금 활성화되면 뭔가 좀 브릭스가 힘을 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그 스위프트라는 국제 통화 결제 시스템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CIPS라고 지금 중국 국제 결제 시스템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아마 이런 점을 계기로 해서 CIPS도 조금 더 여러 국가로 확대하고 브릭스 국가들이 CIPS를 좀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할 것 같고요. 또 러시아도 SPFS라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 통화 시스템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그 220개 국가에 한 50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전쟁보다 이제 앞으로 경제 전쟁 또 금융 전쟁 뭐 이제 이런 게 커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가 중국의 그 의존도도 너무 높고 또 한국이 여러 가지 첨단 기술도 많이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뭐 군사적인 협력을 함과 동시에 한국과도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하고 싶어 한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의 입장을 이제 제가 요새 러시아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과 밀착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또 그걸 바란다. 하는 건 이제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러시아가 그나마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 한국하고 다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저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는 뭐 러시아하고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된다면 러시아가 불량 국가 북한하고 관계가 좋다고 해서 동북아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동북아의 영향력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그렇게 되면 중국 의존이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일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안보적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또 경제도 지금은 이제 뭐 반도체 수출 통제 품목이고 이제 우리하고 거의 뭐 그런 전략 통제 수출 품목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면에서는 중국보다 한국에게 원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중국 의존을 줄인다는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러시아 입장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북한군 파견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신문 칼럼에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빨리 제공해라,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주장하는 의견들도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심정은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제가 이제 판단의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사실은 지금하고 외교의 판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무기 제공하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랑 무기 지원 안 하고 전쟁 끝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유럽, 특히 독일이나 여러 국가들이 이 전쟁 때문에 너무 오래 하면서 제재 문제로 유럽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안 좋죠. 또 지금 글로벌 공급망, 특히 자원 가격이나 이런 것도 하마스 전쟁까지 생겨가지고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제 문제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미국이나 카나다나 폴란드를 통해서 우리 포탄이 간접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라고 이름은 되지 않겠는데, 러시아 어떤 유명한 전문가가 컬럼에 냉정하게 얘기해보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은 이미 있었고 추가 지원을 해서 생기는 효과하고,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이나 무기를 제공했을 때 효과하고 어느 게 크냐. 또 하나는 한국과의 관계를 건설적 관계로 되돌아가기 원하는 러시아를 그 문을 막아버리는 게 한국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는 되돌아오는 문을 열어주는 게 한국 국익에 적합하냐. 물론 러시아 학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러시아 학자가 이렇게 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저는 그럴 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항상 제 지론이지만, 북핵을 해결하고 우리가 글로벌 국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에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미중 또 이런 양자 진영화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5+1, 중국, 러시아도 다 한반도 비핵화에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로 한국이 장기적인 외교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쉬운 문제 아니고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복잡한 방정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는 게 한국의 국익에 적합하다. 네. 우리가 너무 빠른 명확한 입장으로 진영화에 갇히는 거는 단축 국가로서는 상당히 좀 국익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아마 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군이 뭐 일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다 그래서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공급해야 된다는 거는 설득력이 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단계별로 하겠다고 정부도 얘기했고, 아마 그거는 이후 단계에 있으리라고 보이고, 역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건 러시아가 대북 제재 무력화, 고급 군사 기술 제공, 핵 보유국 인정, 이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의 레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상 무기 지원을 그래도 굉장히 우려하는 건 러시아가 한국한테 레드라인을 분명히 거줘서 그런 거예요. 거기 넘어오면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러시아한테
아까 말씀드린 군사 고급 기술, 음, 핵 보유국 인정, 음, 대북 제재 무력화 이거는 음, 레드라인이다. 음, 일부 뭐 군사 협력, 합동 훈련, 뭐 주권 문제니까 그건 아직은 레드라인 아니다. 오히려 그런 입장이 러시아가 아마 조금 선을 못 넘게 하고 이제 나름 행동을 조금 세심하게 하게 할 그럴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레드라인을 밝히는 거. 네. 그게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네. 장기적으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뭐 물론 뭐 사람마다 레드라인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핵보유국 인정은 어차피 핵보유국 아니냐 뭐 그런 견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빼자 뭐 그런 의견도 있던데 그건 뭐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참 분명한 거는 그 핵기술 하여튼 우리 위협에 직접적 위협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핵기술하고 장거리 미사일 네. 기술. 네. 자, 오늘은 그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